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 일본의 건강 저널리스트 이마무라 고이치의 저서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에 등장하는 말이다. 찬사의 말인가? 하지만 저자는 곧바로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이라고 냉소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식탁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인스턴트 라면이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튀김 요리의 공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어느 일본인의 뇌리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스치고 지나간다. 그것은 국수같이 생겼지만 국수가 아니었고 기름에 튀겼지만 덴푸라도 아니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끓는 물에 2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품화되어 곧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 컨비니언스 지상주의가 만연하던 20세기 중반,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 신기한 식품은 과연 난세의 영웅이었다. 순식간에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가정의 식탁을 점령해 버린다. 이 기발한 제품은 수년 후 현해탄을 건너 우리나라에도 상륙한다. 1인당 연간 소비량 80여 개, 연간 총 생산량 약 40억 개, 시장 규모 1조 2천억 원. 오늘날 우리나라 가공식품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제품의 성적서다. 이 발군의 실적은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몇몇 세계 최고 기록 가운데 또 다른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역시 인스턴트 라면이다. 전통식품들을 몰아내며 가공식품 업계의 판도를 바꾼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 산업은 이미 오래전에 라면 종주국인 일본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라면을 더 많이 먹는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본인이 먹는 인스턴트 라면의 양은 한국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본 사람들은 인스턴트 라면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 내막을 알면 왜 일본의 건강 저널리스트가 인스턴트 라면을 가리켜 21세기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이라고 혹평하는지 알 것이다. 인스턴트 라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본의 오사와 히로시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저서 식원성 증후군에서 인스턴트 라면 마니아들의 치명적인 피해 사례를 다수 소개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어느 중학생의 방에 가보니 라면 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이야기. 라면을 늘 박스채로 구입하던 어느 가정의 어린아이가 숨진 이야기. 인스턴트 라면을 주식으로 삼던 한 대학생이 숨진 이야기. 인스턴트 라면 애호가였던 한 30대 남성이 사망한 이야기. 어느 화가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 암 진단을 받고 결국 사망한 이야기 등을 그는 일일이 적으며 인스턴트 라면의 위해를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불상사는 대체로 인스턴트 라면이 선을 뵌 지 10년 이내에 있었던 일로 유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무차별적 탐닉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잘 알리는 사례다. 그 후 일본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에 대한 인기가 크게 퇴조한다. 오늘날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이른바 라멘은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점을 주목하자. 그렇다면 20세기 식품업계가 낳은 최대의 히트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첨가물이다. 인스턴트 라면의 주 구성 원료는 흰 밀가루와 첨가물임에 틀림없다. 이마무라 고이치는 저서에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스턴트 라면을 3주간 계속 먹게 되면 반드시 뇌와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또 식품 첨가물 컨설턴트인 와타나베 유지는 인스턴트 라면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종류의 첨가물을 한꺼번에 섭취하도록 고안된 점이라고 설명한다.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스턴트 라면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대동소이하다. 인공 조미료, 향료, 색소, 유화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조제 등이 그것이다.
이 물질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제품에 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반제품 이름을 원료명의 하나로 기재한 경우가 그 예다. 어떤 제품에는 반제품의 브랜드명이 그대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전문가도 그 반제품이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스턴트 라면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첨가물의 유해성만이 아니다. 첨가물 문제는 어찌 보면 표면적인 폐해에 불과할지 모른다. 인스턴트 라면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인체의 당 대사 메커니즘과 관련된 문제다. 그 문제는 왜 인스턴트 라면이 정크푸드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며 모든 인스턴트 식품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인스턴트 식품의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 잠시 식품의 당지수 개념을 익히고 넘어가자. 흔히 GI라는 용어로 최근 들어 언론에도 가끔 오르내리는 이 개념은 정크푸드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 혈당치가 올라간다. 혈당치가 올라가는 까닭은 식품 속에 많든 적든 탄수화물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혈당치가 올라가는 양상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식품은 혈당치를 빨리 올리고 어느 식품은 천천히 올린다. 혈당치를 빨리 또 높게 올리는 식품은 당지수가 높다고 하며 혈당치를 천천히 또 낮게 올리는 식품은 당지수가 낮다고 한다. 대체로 같은 소재의 식품은 당지수가 비슷하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형태와 양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소재의 식품이라도 당지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지수를 결정짓는 변수에 식품의 종류 외에도 다른 요소가 또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공 방법이다. 가공 방법의 차이에 의해 같은 소재의 식품이라도 당지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옥수수 식품의 경우 쪄서 만든 찐 옥수수와 튀겨서 만든 팝콘은 당지수가 서로 다르다. 같은 쌀로 만들었다 해도 밥과 쌀튀김 역시 당지수가 다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원인은 식품을 찔 때와 튀길 때 식품 내 탄수화물의 입자 크기와 입자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찔 때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탄수화물의 입자 크기가 커지고 간격이 촘촘해지는 반면 튀길 때는 온도가 높아 입자 크기가 작아지고 간격이 성겨진다. 입자 크기가 크고 간격이 촘촘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 흡수되지만 작고 성긴 것은 빨리 소화 흡수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같은 소재의 식품이라도 찐 것은 당지수가 낮고 튀긴 것은 당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와 같은 탄수화물 입자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비단 가공 온도만이 아니다. 가공 시간과 가공 횟수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오랜 시간 여러 차례 가공하면 탄수화물 입자가 더 작아지고 성겨진다. 그리고 그 결과 당연히 당지수가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지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높임으로써 생리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이 해로운 이유가 바로 혈당치를 빠르게 올리기 때문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토론토 대학 데이비드 젠킨스 박사가 창안한 이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어 있다. 하버드 대학 영양학과 교수인 월터 월렛 박사는 탄수화물 식품의 경우 오래 익힌 것일수록 또 가공을 많이 한 것일수록 섭취 후 혈당치 상승 속도를 가속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또 미국의 건강 저널리스트인 미리엄 월리엄스는 쌀밥의 경우 열 처리를 많이 한 즉석밥이 일반 밥에 비해 당지수가 약 3배 정도로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가공 방법과 당지수가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은 식품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가공 방법의 차이에 의해 몸에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당지수 개념을 기초로 오늘날의 가공식품을 분석해보자. 앞에서 인스턴트 라면은 첨가물 문제 외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제 그 약점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인스턴트 라면의 제조 공정을 보자. 보통 면발 성형 후 먼저 100도씨 이상의 증숙 과정을 거치고 이것은 다시 150도씨 전후의 유탕 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는 먹기 전에 또 끓는 물에 삶는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열 처리된 탄수화물은 당연히 입자가 작아지고 성겨질 수밖에 없으며 소화 흡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세포에 타격을 가한다. 만일 혈당 관리 기능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인스턴트 라면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첨가물의 유해성까지 겹친 결과를 상상해 보기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식품의 당지수 개념은 인스턴트 식품에만 국한되는 이론이 아니다. 가공식품 가운데 고온의 열처리 공정을 여러 차례 거치는 식품들이 수없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명 스낵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대체로 2단계의 열처리 공정을 거친다. 우리나라 스낵 시장에서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는 소매개, 팽화 스낵의 예를 보자. 이 유형의 제품은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원료들이 스팀에 의해 완전히 익혀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금이나 탄산, 칼슘 등의 열 전도체를 매개로 200도씨 전후의 고온에서 크게 팽창된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된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에 도달하는 즉시 흡수되어 혈당치를 빠르게 올린다. 왜 우리는 이런 유형의 식품을 정크푸드라 하는가? 영양가는 없으면서 적은 양으로도 혈당치를 급상승시키고 공복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당지수의 이론을 이해하면 이런 식품이 갖는 문제는 단지 식욕 감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잠옷 심각한 대사상의 문제다. 이런 식품을 지속적으로 탐닉하면 결국 혈당 관리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낵 식품에는 많은 종류의 첨가물이 들어있다. 팽화시키기 위해 대부분 팽창제라는 화학 물질들이 사용된다. 또 맛을 내기 위해 인공 조미료와 각종 향료가 사용되고 색깔과 빛깔을 좋게 하기 위해 색소도 사용된다. 때로는 맥주 안주로서, 때로는 어린아이의 주전부리로서 제과 장르를 화려하게 장식해온 스낵 제품류는 소비자에게 숱한 말초적 기쁨을 선사하며 오늘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예의 뒤안길에 희사된 소비자 건강이라는 재물을 생각하면 우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매일 수억 원어치씩 팔려나가는 정크푸드들은 하나같이 당지수가 높다는 점, 또 각종 첨가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스턴트 라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식품 아닌 식품도 21세기에는 없어져야 할 것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과자의 제왕, 국민 과자, 정을 전하는 과자. 우리나라 과자 역사에 살아있는 신화 초코파이는 따라붙는 수식어에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지난 30년간 줄곧 과자 판매 1위의 권좌를 지켜온 이 위대한 발명품은 얼마 전 드디어 단일 제품 누적 판매액 1조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선발업체 일개사만의 실적이며 물론 제과업계 사상 최초다. 과자 단일 품목 1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초코파이 낱개 단위로 85억 개, 총 중량은 30만 톤, 트럭에 실을 경우 10톤 화물차 약 3만 대를 가득 채울 수 있으며 제품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15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다.
한 회사만의 성과가 이러하니 국내 제과 회사의 실적을 모두 합치면 그 양은 훨씬 더 늘어난다. 유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줄잡아 50%로만 보더라도 전체 시장은 그 2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그동안 초코파이류의 제품을 평균 360개씩 먹어치운 꼴이 된다. 제과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제과회사에 엄청난 부를 안겨준 과자 중의 과자. 오늘날 이 제품이 없는 식품점을 상상할 수 있을까? 물론 가정에서도 결코 떨어뜨려서는 안 될 간식의 하나다. 이쯤 되면 말맞다나 소비자의 하해와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 싶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제품은 어떤 보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궁색해지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이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하면 오히려 입이 근질근질해진다. 그것은 분명 아이러니다. 윌리엄 더프티로 하여금 베스트셀러 슈거블로스를 쓰도록 영감을 제공한 미국의 여배우 글로리아 스완스는 설탕을 독약이라고 정의했다. 그녀는 이 위대한 제품을 어떻게 평할까? 잣다가 공인하는 국민과자의 뒷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그 아이러니의 실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일반 초코파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겉부분인 초콜릿, 중간 부분인 파이, 안쪽 부분인 머시멜로 크림이 그 예다. 우선 각 부위의 공통적인 문제는 정제당류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제품의 약 3분의 1이 설탕과 정제 물엿이다. 마늘 30g짜리 초코파이 한 개를 먹는다면 10g 안팎의 정제당을 먹는 셈이 된다. 마늘 30g짜리 초코파이 한 개를 먹는다면 10g 안팎의 정제당을 먹는 셈이 된다. 각 부위별로 분석해보자. 먼저 겉을 둘러싸고 있는 초콜릿은 엄밀히 말해서 초콜릿이 아니다. 초콜릿의 형상을 한 모조 초콜릿이다. 대부분의 초코파이류 제품에는 카카오 열매의 핵심 물질인 코코아 버터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다. 코코아 버터를 짜내고 난 코코아 파우더만 소량 들어있을 뿐이다. 모조 초콜릿에는 천연 코코아 버터 대신 화학 처리를 한 유지가 사용된다. 제품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는 이른바 정제 각용유지가 그것이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코코아 버터도 유지의 일종인데 그것을 다른 유지로 바꾸었기로 써니 무슨 문제가 될까? 오늘날 초코파이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정제 가공 유지 덕분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논리를 근거로 그동안 제과 회사들은 수십 년에 걸쳐 어마어마한 양의 초콜릿 아닌 초콜릿을 생산해 왔다. 맞는 말이다. 만일 천연 코코아 버터를 쓴다면 초코파이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이 사고는 매우 주요한 한 가지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천연 코코아 버터의 대용 유지인 정제 가공 유지는 수소 첨가 반응의 산물이다. 수소를 첨가시킨 경화유는 다량의 트랜스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트랜스 지방산이란 요즘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주요 유해 성분의 하나다. 그런데 모조 초콜릿에 쓰는 정제 가공 유지는 수소 첨가도, 즉 경화도가 일반 고체 유지에 비해 훨씬 더 높다. 이는 수소 첨가 반응이 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만큼 트랜스 지방산 생산량이 더 많을 것이란 사실을 시사한다. 이른바 대용 버터라 일컬어지는 이 정제 가공 유지는 상온에서 돌같이 단단하다. 트랜스 지방산 문제는 초코파이의 중간 부위에 있는 파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두된다. 초코파이의 매력은 달콤한 맛 외에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에 있다. 이것이 바로 제과 회사들이 자랑하는 비스킷에서의 스펀지 조직 형성 기술인데 그 노하우는 쇼트닝에 있다. 이 파이에는 엄청난 양의 쇼트닝이 사용된다. 쇼트닝 역시 수소 첨가 반응의 산물이며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다. 또 파이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원료가 팽창제다.
파이의 독특한 조직은 쇼트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여기에 팽창제라는 첨가물이 함께 사용되어야만 비로소 완벽한 스펀지 조직이 형성된다. 팽창제는 물론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이 조합되어 만들어진다. 초코파이는 명성만큼이나 신비도 가득한 제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점이 방부제의 사용 여부다. 이 의구심은 제품 가장 안쪽에 있는 이른바 머시멜로 크림을 보면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보통 마시멜로의 3분의 1 정도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수분 함량이 높음에도 어떻게 수개월간 상온 유통이 가능한 것일까? 이 원리는 간단하다. 머시멜로 크림은 정제 당류 덩어리다. 90% 이상이 설탕과 정제 물엿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머시멜로의 기본 상식이다. 식품에 당류와 같은 수분 흡착성이 높은 물질이 사용되면 수분이 많더라도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력으로 알고 있는 이 제품의 신비다. 이제는 기호식품도 건강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 때다. 그동안 30년이 넘게 오로지 달콤함으로 소비자를 매료시켜온 이 과자 역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위대한 발명품은 정제 당류, 트랜스 지방산, 첨가물 범벅인 오늘날 문제가 되는 가공식품의 전형인 것이다. 오늘날 가공식품이 비판을 받는 까닭은 대체로 3가지 혐오물질이 들어있어서다. 그것은 정제당, 나쁜 지방, 첨가물이다. 좋은 식품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의 물질들이 적거나 없어야 한다. 식품 업체들이 진정 소비자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 이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가공식품을 보면 한결같이 혐오물질 범벅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캔디 제품이다. 캔디는 오로지 이와 같은 문제의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친근하게 먹어온 소위 사탕이라는 기호식품이 건강에 해로운 원료로만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가공식품의 문제점이 얼마나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캔디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자. 설탕과 정제 물엿을 넣고 가열, 농축한다. 부드러운 캔디의 경우에는 여기에 유화제와 수소 첨가된 경화유를 넣는다. 농축이 끝나면 맛을 내기 위해 산미료나 조미료, 향료 등의 첨가물을 넣고 색택을 좋게 하기 위해 색소를 쓴다. 특수한 캔디 이외에는 사용 원료가 오직 이것뿐이다. 그런데 캔디의 주 원료로서 설탕과 쌍벽을 이루는 물엿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다. 물엿은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원로 출판인이 자신의 장수 비결을 담은 책을 펴낸 적이 있다. 그는 건강을 위해 백설탕 대신 물엿을 먹는다고 소개했다. 그 원로 출판인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엿이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던 조청과 같은 당류로 착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조청도 물론 가열 과정에서 일부 내열성이 없는 성분은 파괴되지만 비교적 많은 영양분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제조 방법이 완전히 다른 시중의 물엿은 영양분이 거의 유실되어 있다. 물엿 역시 정제당의 한 아류이며 과잉행동장애아 연구기관인 미국의 페인골드 협회에서도 요주의 당뇨로 분류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현명한 소비자라면 캔디에 들어있는 설탕과 정제 물엿이 몸 안에서 당 대사 기능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알아야 한다. 또 경화시킨 유지와 첨가물들이 생리 기능과 신경 전달 기능, 뇌 기능에 어떤 장애를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물질들이 동시에 섭취되었을 때 유해성이 더욱 상승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캔디의 충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과자에서 정제당과 첨가물 문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품 장르가 있다. 다름 아닌 추잉껌이다. 껌에는 지방질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관계로 나쁜 지방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첨가물의 폐해가 워낙 심각하여 그 유해성은 지방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자랑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정제당 70%, 첨가물 30%, 국내에서 유통되는 껌 레시피의 실루엣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입안에 넣고 씹는다. 껌을 씹는 것은 곧 이 두 종류의 혐오물질을 씹는 것이다. 껌에 있는 두 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선 정제당은 대부분이 백설탕이다. 여기에 단맛을 보정하기 위해 정제 포도당이나 정제 물엿을 조금씩 쓴다. 하지만 아무리 껌 마니아라 하더라도 이 제품을 통해 섭취하는 정제당은 양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껌의 문제는 바로 첨가물에 있다. 껌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우선 껌의 기본 물질인 껌 베이스를 보자. 껌 속의 첨가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껌 베이스다. 베이스는 치클과 같은 천연 물질이 소량 사용될 뿐 거의 대부분 합성 물질로 되어 있다. 그나마 요즘은 치클을 점차 빼는 추세에 있어 천연 베이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훨씬 더 많다. 여기에 사용되는 합성 물질은 사용 허가가 되어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식품 첨가물 전문 컨설턴트인 일본의 와타나베 유지는 껌 베이스를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덜 돼 있으며 안정성이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껌 베이스는 삼키는 식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느낌이 다분하다. 그런데 단지 껌 베이스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나머지 첨가물들을 보자. 향료, 색소, 유화제, 연화제, 가소제, 향보조제 등이 모두 화학 물질이다. 여기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향료다. 껌에 사용하는 향료의 양은 보통 1%를 훨씬 넘는다. 이는 일반 식품에 사용하는 향료 사용 비율의 10배를 넘는 숫자다. 일반적으로 껌은 1회 취식량이 적은 식품이라는 점에서 화학 물질의 사용량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향료 사용 실태를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하루에 3번 껌을 씹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업체에서는 1회 씹는 껌의 양을 보통 2.7g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사람은 매일 8g 이상의 껌을 씹게 되는데 이때 섭취하는 향료가 0.1g 가까이 된다. 액상 향료 0.1g이라면 어느 정도의 양일까? 쉽게 말해 물 한 방울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대수롭지 않은 양이라고 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속에는 보통 수백 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그 중에는 환경 호르몬이 있을 수 있으며 아직 검증이 안 된 발암 물질도 있을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물질은 생체 내에서 1조분의 1의 농도인 ppt 단위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중 50kg인 사람이 0.1g의 향료를 섭취했을 경우 향료 성분의 체내 농도는 약 2ppm이다. 이 값은 200만 ppt에 해당한다. 호르몬 교란 측면에서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한 농도다. 단지 향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껌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하물며 여기에 색소 등의 다른 화학 물질까지 동시에 섭취하는 상황에서는 오죽하랴. 이제 껌이라는 기호식품도 건강 측면에서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껌을 씹음으로써 얻는 효용도 재평가돼야 한다. 잠시의 기분 전환 또는 간편한 입 청소라는 가치가 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생리적 부작용을 능가하는지 곱씹어볼 일이다. 청정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껌을 씹지 않기로 유명하다. 시내에서는 껌을 씹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도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 껌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얼마 전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이 금기가 깨졌다. 정부가 껌 금지법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통탄한다.
이 조치가 취해지자마자 청정 도시의 세계 최대검 재벌인 미국 리글리사가 보무당당하게 입성했다. 이것이 오늘날 문명국 가공식품 정책의 현 주소다.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하는 현대판 곶감. 타 장르의 식품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의 디저트 식품. 아이스크림은 과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기호식품의 대명사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그 인기는 하절기 식품이라는 종전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었다. 아이스크림은 인기만큼이나 종류가 다양하다.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로부터 국내 업체의 각종 콘, 바, 컵 따위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얼굴은 실로 가지각색이다. 이와 같은 다양성을 무기로 아이스크림은 이제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의 반열에 올라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요지라고 생각되는 곳은 반드시 아이스크림 체인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도 빙과용 냉동 스토커는 꼭 있다. 아이스크림은 시장 기반 또한 탄탄하다. 전 세계 최고 브랜드들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이른바 프리미엄급 아이스크림의 경우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30%에서 40%의 높은 판매 신장을 보인다. 또한 국내 최장수 아이스크림으로 알려져 있는 모 콘 제품은 단일 품목으로 30년간 30억 개가 넘는 양이 팔려 나갔다. 아이스크림 한 브랜드가 연평균 1억 개, 소비자 입에 지칠 줄 모르는 흡입력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구성하는 원료를 보자. 주 원료는 당류와 지방, 그리고 물이다. 이 원료 리스트는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가? 원료의 좋고 나쁨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른다. 물과 기름을 어떻게 섞을까? 그렇다. 그것은 아이스크림 공장의 기술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조금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물과 기름이 순식간에 분리돼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해답은 바로 첨가물이다. 아이스크림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유화제가 사용된다. 계면활성제의 다른 이름인 유화제는 식품에서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첨가물에는 천연물질도 있지만 아이스크림의 경우 대부분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유화제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이처럼 화학물질이라는 점 때문인데 실은 그 사실만이 문제가 아니다. 체내에서의 행태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어서다. 유화제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각종 유해 성분을 체액에 잘 섞이도록 돕는다. 체액에 고루 섞인 유해 물질들은 한결 쉽게 흡수되어 세포로 이동된다. 아이스크림은 사실 첨가물 덩어리다. 여기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유화제만이 아니다. 맛을 내기 위한 향료,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한 색소, 그 밖에 안정제, 점조제 등이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인공 감미료나 보존료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는 비단 이러한 첨가물 문제만이 아니다. 당류와 지방질 원료가 다량 사용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 그것은 정제당과 나쁜 지방을 동시에 섭취하는 데에서 생기는 위해성의 상승 효과다. 생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일컬어 당, 지방 연관 효과라 한다. 이 문제는 간단히 말해 당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대사기능 악화와 콜레스테롤 상승 기작이 더욱 촉발된다는 내용이다. 인슐린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의 나가타 다카유키도 저인슐린 다이어트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은 체내의 지방 축적 효소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미국의 당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리처드 헬러 박사도 포화지방 위주의 식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당류식품을 자주 먹는 경우 심장병의 위험성이 배가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아이스크림은 비만과 생활습관병의 주범이라는 뜻이다.
요즘 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디저트로 을의 아이스크림이 제공된다. 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길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예전에 비해 부쩍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유제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몸에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비견되어 마땅하다. 얼마 전 사회를 경악시켰던 희대의 연쇄 살인범 거처에서 경찰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아이스크림 포장지들을 보았다고 언론이 전한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이스크림 마니아였다. 무엇이 사회를 보는 그의 눈을 삐뚤어지게 했을까? 아이스크림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지금 햄과 치즈와 도망난 토마토와 빵과 방부제가 일률적으로 배합된 아메리카의 사료를 먹고 있다. 재료를 넣고 뺄 수도, 젓가락을 댈 수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이 맨손으로 한 입 덥석 물어야 하는 저 음식의 독재, 자본의 길들이기, 자유는 아득한 기억의 입맛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시인 오세영 교수는 햄버거를 먹으며 해서 패스트푸드가 음식이 아니라 사료라고 했다. 동양사상에 실존주의적 정서가 깔려있는 그의 사상에는 우리의 소중한 젓가락 문화를 구축하는 음식 독재의 행태가 꽤나 통탄스럽게 비춰졌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상을 알면 그런 식의 점잖은 수사는 오히려 한가한 비유라는 걸 곧 깨닫는다. 미국의 식품 저널리스트인 에릭 슐로서의 지적을 보자. 그는 저서 패스트푸드 왕국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M사는 감자튀김에 사용되는 향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 B사의 치킨 패티, W사의 샌드위치에도 향료가 사용된다. M사, B사, W사에서 판매되는 치킨류, 샌드위치, 샐러드류, 쿠키, 음료 등에는 색소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패스트푸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슐로서가 공개한 첨가물 문제가 그 하나요. 지방 함량이 높음으로써 생기는 고칼로리 문제가 다른 하나다. 칼로리 문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실상을 잘 웅변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감자튀김, 치킨 세트 등에는 하루 열량 권장량의 최대 53%, 지방 권장 섭취량의 최대 82%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자료는 이들 식품이 비만과 소아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고칼로리 문제는 패스트푸드점의 감촉격인 감자튀김에서 특히 심각하다. 흔히 프렌치 프라이로 불리는 대표 메뉴는 기름에 튀긴다는 점에서 고열량 식품의 굴레를 벗을 수 없다. 국내 모 대학 조사에 의하면 감자를 찌거나 구운 제품의 경우 100g당 칼로리가 65kcal인데 비해 프렌치 프라이는 그 5배에 해당하는 324kcal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 고칼로리 식품이라는 불명예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산이다. 미국 공인과학센터의 마이클 자쿠슨 박사는 저서 레스토랑의 비밀에서 이렇게 폭로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는 그동안 감자튀김에 쇠기름을 써왔는데 여론의 비난에 밀려 식물성 유지로 바꿨다. 그러나 식물성 유지가 수소 첨가된 쇼트닝이다. 쇼트닝은 쇠기름보다 더 나쁘다. 이쯤 되면 시인처럼 점잖게 음식 독재를 운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우리의 건강 앞에 비수가 드리워져 있어서다. 사실 프렌치 프라이나 포테이토 칩은 인간의 어리석은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식품이다. 일본의 건강 저널리스트 이마무라 고이치는 프렌치 프라이나 포테이토 칩과 같은 감자 가공식품의 경우 귀중한 미네랄이 절반 정도나 유실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식품들은 생산 과정에서 감자를 가늘게 또는 얇게 썰고 물에 세척하기 때문이다. 연간 약 30조 원, 어느 나라 예산인가? 그렇다. 우리나라 1990년대 초반의 연간 예산이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21세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가공식품 시장의 연간 규모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의 소비자들은 약 10년 전 정부가 집행했던 예산만큼의 돈을 가공식품 구입에 지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보통 음식물 비용의 약 90%를 가공식품 구입에 사용한다고 한다. 특이한 몇몇 나라를 빼고는 오늘날 문명국 소비자들의 가공식품 선호도는 비슷하다. 음식물 구입비 100원 가운데 90원을 가공식품 구입에 쓰고 있는 실상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인은 이제 가공식품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탄탄한 밀월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 물론 가공식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만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가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료나 재료에 손을 더 대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의미가 식품위생법에서는 사뭇 난해하게 설명되어 있다. 식품 규격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식품 공전을 보면 가공식품을 정의하는 데에 식품 원료의 변형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식품 첨가물 사용이라는 말이 눈에 띈다. 또 부연 설명으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원료의 원형을 유지함으로써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구절도 나온다. 이 설명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식품을 가공한다는 말은 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 소재를 병형하는 것을 말하고 가공식품이란 그런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리된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가공이란 말은 해로운 식품을 만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묘한 뉘앙스의 정의다. 그런데 가공이란 단어가 붙은 식품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곧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치즈에는 자연 치즈와 가공 치즈가 있다. 자연 치즈는 우유가 응유 효소에 의해 응고된 것 자체, 즉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치즈를 일컫는다. 여기에 가공식품 업자들은 여러 가지 물질을 넣는다. 물성을 좋게 하기 위해 유화제를 넣는가 하면 맛을 위해 조미료나 향을 넣고 색택을 위해 색소를, 보관성을 위해 보존료를 넣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첨가물 투성이의 치즈가 바로 가공 치즈다. 가공 치즈와는 사촌쯤의 관계에 있는 또 하나의 유가공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공 버터다. 유지방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어 지방 입자를 키운 것을 천연 버터라 한다면 여기에 각종 첨가물들을 섞은 것을 가공 버터라 한다. 가공 버터는 자주 축산물 가공품이란 말로 위장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가공의 너울을 쓴 식품들은 포장지에 가공이라는 용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가공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이 없다. 가공 치즈든 가공 버터든 같은 유가공품이겠거니 생각하고 장바구니에 넣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연치즈나 천연버터는 시중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수요가 없으니 업체에서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가공이라는 단어가 붙은 수많은 유해식품의 범람을 불러왔다. 초콜릿에서도 초콜릿 가공품이라고 표기된 제품의 경우는 10중 8구 모조 초콜릿이 사용된다. 모조 초콜릿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랜스 지방산과 같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리는 보통 가공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면 기술이라는 진보된 개념을 연상한다. 그 말은 과학과도 잘 어울리며 무엇보다 부가가치라는 뜻을 표방한다. 그런데 식품에서는 어떤가? 이러한 미사 여구들은 오직 생산자의 잔치상에나 오를 수 있는 수사가 아닌가? 가공식품이 안고 있는 문제의 백미는 역시 청량음료에 있다. 가공식품을 논하는 자리에서 청량음료를 빼놓을 수 없고 청량음료를 논하는 자리에서 콜라를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콜라 하면 미국의 문화재로 칭송되는 세계 최대 음료 회사다.
콜라 회사에 따라붙는 수식어 세계 최대라는 말은 음료나 식품업계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산업을 통틀어 다시 말해 세계 모든 기업들의 랭킹에서 최정상의 군림함을 뜻한다. 700억 달러. 그것은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다. 그 숫자는 이 콜라 회사가 2위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를 끄게 따돌린 명실상부한 1위 업체라는 사실을 고고하게 천명한다. 이 거대 기업의 규모를 좀 더 현실감 있게 비유해보자. 현 시점에서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팔면 우리나라 10대 그룹을 인수할 수 있고 이 회사 주식을 모두 팔면 우리나라 상장 사거의 대부분을 인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단한 회사다. 이 회사를 그토록 위대하게 만든 원천은 무엇인가? 이 회사의 제품의 돋보기를 들이대보자. 액상과당, 탄산가스, 캐러멜 색소, 인산, 향료, 이 회사 대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원료 창고에는 고작 5가지만 들어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원료들은 하나같이 분자 교정의학자들의 사전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다. 이런 제품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이 사실이 소비자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최근 들어 콜라의 유해성이 부쩍 자주 홍보되고 있는 느낌이다. 비만의 주범이라는 사실, 치아나 뼈와 같은 골 조직을 해친다는 사실, 아이들에게 특히 해로운 카페인 음료라는 사실 등은 이제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콜라의 유해성 시비가 법정으로까지 가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콜라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문제점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독일 마인츠 대학 임상연구팀은 식품에 첨가된 인산 성분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 동리학상의 물질이라고 발표했다. 또 캐러멜 색소도 경계해야 할 물질로 밝혀졌다. 비록 천연 색소로 분류되어 있지만 제조 과정에서 화학 처리 공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 색소는 유전자의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질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콜라의 충치 유발 문제는 표면적인 허물에 불과하다. 우리 회사는 음료 회사가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파는 회사입니다. 이 콜라 회사의 한 마케팅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자신들의 마케팅력을 자찬하는 말이지만 이 발언은 어찌 보면 자사 제품의 취약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 전문가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콜라를 한 캔 뽑기 위해 자판기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의 90% 이상은 광고비와 포장비, 회사 이익금으로 충당된다. 이 회사 직원이 스스로 말했듯 정말 이 회사는 음료 회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회사는 마케팅 회사요, 광고 회사로 부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현실은 비단 이 콜라 회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거의 모든 청량음료 회사가 그렇다. 이러한 회사들에게 식품이나 영양에 대한 개념은 불필요하다. 이러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고도의 심리학 전문가다. 최근 콜라의 유해성이 계속 홍보되는 까닭인지 아니면 이 회사의 마케팅 활동이 잠시 주춤해서인지 콜라 소비량이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 듯 보인다. 그러나 다른 자료를 보면 고무적이란 표현이 일거에 무색해진다. 이후 청량음료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난리법석이기 때문이다.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사이다 회사는 요즘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이 회사는 최근 콜라 판매가 감소하는 불황 속에서도 사이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소비자가 드디어 사이다 시장의 영원한 강자인 자사 제품의 진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어깨를 으쓱댄다. 자료대로라면 자판기에 콜라 버튼을 누르던 소비자가 대신 사이다 버튼을 누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과연 사이다는 콜라의 훌륭한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이 대답 역시 아니오다. 사용하는 원료를 보라. 주 원료는 역시 정제당과 향료가 아닌가?
혹시 콜라의 유해성이 두려워 사이다를 대신 선택했다면 이는 마치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늑대굴로 들어서는 격이다. 그런데 요즘 콜라의 인기가 다소 위축되는 우리나라의 음료 시장을 보면 다소 흥미로운 움직임이 하나 관측된다. 탄산 음료도 아니고 과즙 음료도 아닌 야릇한 음료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안방을 독차지해버릴 기세다. 이름부터 묘하게 갈증을 유발시키는 이 음료는 젊은 층들에겐 마치 생수처럼 애음된다. 이 신기한 음료의 원료 리스트를 보자. 과즙을 5% 사용했다는 표기가 크게 확대되어 있다. 이 표기에는 기존 청량음료와 다른 과즙음료의 영역에 자리매김해달라는 업체의 속내가 들어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이 음료를 마시며 과즙의 영양을 위해 섭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통 음료에 사용하는 과즙에 대해 정확한 상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음료에 첨가하는 과즙은 과일에서 착즙한 생과즙 그대로가 아니다. 기업자들은 보관성을 늘리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과즙을 가열하여 농축한다. 보통 5배 내지 7배 정도의 농도가 되도록 농축하여 부피를 크게 줄이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분은 거의 대부분 파괴된다. 음료에 과즙을 5% 사용했다 함은 5배 농축한 과즙 1%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이러한 제품은 눈속임 마케팅의 산물이다. 업체에서는 어느 과즙을 얼마만큼 사용했다고 떠벌릴 수 있지만 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결국 소비자들은 기존 음료의 문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마치 체면에 걸린 듯 열광하고 있다. 미국인 건강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미국 공익과학센터는 청량음료를 액체 사탕이라고 호칭한다. 그들의 묘사에 의하면 액체 사탕은 자체로도 나쁘지만 우유와 같은 영양음료의 음용 기회를 박탈하는 점이 더 문제다. 이 단체는 그동안 청량음료의 포장 용량이 계속 커왔던 사실을 심각하게 지적한다. 그들은 청량음료가 미국 사회에 비만을 불러온 주범이며 골다공증, 충치, 심장병, 신장결석, 알레르기, 각종 정신질환의 원흉이라고 주장한다.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연구의 권위자인 벤 페인골드 박사는 저서에서 청량음료 생산량 증가와 청소년 비행 증가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래프로 예시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 단체 소속의 영양학자 마이클 자코슨 박사는 저서 레스토랑의 비밀에서 자녀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릴 때부터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라고 충고한다. 물의 참맛을 아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청량음료를 멀리할 것이고 성인이 되어도 칼로리와의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박사의 지론이다. 이 충고는 여간에서 생수를 마시려 하지 않는 요즘의 아이들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얼마 전 한국여가 문화학계 주최 웰빙 세미나에서 국민대 모 교수는 잠옷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내에서 모든 자판기를 철거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야심찬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그 교수 역시 오늘날 청량음료가 무차별 범람하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일은 젊은 교수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쉽사리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식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음료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품 장르가 있다. 이른바 피로회복 드링크다. 제약회사에서 생산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이 제품류는 청량음료 못지않게 우리 가정의 냉장고를 현란하게 장식한다. 이 드링크는 그 유명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호칭이 무척이나 많다. 자양 강장제, 영양 드링크 등이 그 예로서 한결같이 건강 개념을 표방한다. 그렇다면 이들 호칭이 의미하는 바처럼 이 드링크들은 소비자 건강을 깊이 배려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안타깝지만 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건강을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제품을 놓고 이야기해보자. 연간 7억 병이라는 경이적인 생산 물량을 자랑하며 장장 40년간 의약품 분야 부동의 1위 권자를 지켜온 드링크가 있다. 이 제품은 명실공히 이 장르의 대표 브랜드다. 이 제품의 불가사의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또 사용 원료를 들여다보자. 먼저 당도계를 통해 이 제품의 당 함량을 분석해보면 11%가 넘는다. 이 드링크 100ml 한 병을 마실 경우 약 11g의 정제당을 먹는 셈이다. 이 제품에는 일반 청량 음료보다 더 많은 양의 정제당이 들어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말하면 매년 8,000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의 정제당이 이 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 입으로 들어간다. 원료 리스트를 보자. 우선 각성제의 하나인 카페인이 눈에 거슬린다. 하지만 카페인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성분이며 우리가 그 유해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나은 편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표기된 안식향산 나트륨이다. 이 물질은 소르비산 칼륨과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방부제다. 일본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성분 5%가 함유된 사료로 약 4주간 사육시킨 쥐의 경우 신경과민, 요실금,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또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체중 1kg당 안식향산 나트륨 1g을 250일간 투여한 결과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간질성 경련을 일으키며 역시 사망하는 것이 확인됐다. 안식향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식품 첨가물 전문가인 일본의 와타나베 유지도 가급적 피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그는 이 물질이 식품 첨가물 평가일람에서 위험 등급 4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다. 또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루스 윈터는 저서에서 이 물질의 최기 형성 효과, 즉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료상의 문제는 비단 이 대표 브랜드 제품 하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드링크제 아무거나 확인해 보시라. 안식향산 나트륨 표기가 없는 제품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로회복제로 알고 있는 드링크 제품은 정제당과 향료로 맛을 내고 각성 물질이나 방부제와 같은 해로운 성분을 첨가하여 만든 고가의 청량 음료라고 보면 된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베링거인겔 하임의 부회장인 안드레아스 바너 박사가 한국의 제약사는 음료회사다라고 한 말이 이 사실을 잘 상징한다. 20세기 중반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척박한 터에 희망의 씨를 뿌렸던 고 유일한 박사. 그의 평소 소신은 절대로 물장사는 하지 말자였다. 아직도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칭송되는 박사의 철학은 간단하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품은 만들면 안 된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박사가 금기로 여기던 물장사로 돈을 번 회사들은 훨훨 날고 있다. 소비자의 무관심이 빚은 역사의 아이러니다.